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이달 초에 상하이 모터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힘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고 중국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지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가 진짜 잘 나가는 거죠, 요즘에? 맞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빨리 충전해서 최대한 멀리 가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비아디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였습니다. 네. 5분 충전해서 470km를 갈 수 있다. 이 급속 충전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대단한 건지. 네. 예. 여하튼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가장 빨리 충전되고 또 멀리 가고 더더군다나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된 겁니다. 네. 원래는 테슬라 미국 기업이 주인공이었는데 비아디가 지난해 역전을 했거든요. 다른 브랜드까지 더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산이 압도적이고요.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니 기술력도 당연히 앞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어느 정도나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가 166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팔린 게 1010만 대예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는 중국에서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네요. 유럽에서 팔린 건 한 340만 대. 그다음에 미국은 170만 대고 그 외 나머지 국가가 한 14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내수 소비네요, 거의. 맞습니다. 네. 물론 중국 인구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튼 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020년, 4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게 당시엔 중국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110만 대, 유럽은 이걸 앞지른 140만 대였어요. 네. 미국은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4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의 건데 10배. 맞습니다. 예. 중국 사람이 애국 소비를 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폭스바겐 독일 차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꼭 그런 것만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튼 지금은 중국에서 신차 판매량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이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앞지르는 지구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 전기차 성공의 핵심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송전망,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셔서 충전 인프라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렇죠. 송전망은 왜 중요할까요? 차근차근 이해하실 필요가 있긴 한데 네. 먼저 전기차의 전력 소모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네. 단순 비교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필요한 순간 출력이라고 하는 게 7kW 정도가 됩니다. 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이 전기 수도꼭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 쓰는 전력,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의 수도꼭지가 딱 그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쓰는 전기 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팔리면 한 가구 정도가 더 생기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실제로 중국은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어마어마한데 지난해 기준 중국의 제1발전원은 석탄 발전소이긴 합니다. 네. 설비 용량이 1175기가와트 정도 되고 중국 전체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가량을 이 석탄 발전소로 만들긴 하는데 네. 그다음이 태양광 887기가와트, 그다음이 521기가와트 풍력, 그다음에 436기가와트 수력 이렇게 되는데 이 셋을 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되거든요. 그 규모가 1844기가와트예요. 그러네요. 요거는 석탄 발전소도 앞지르긴 하지만 전 세계를 다 더해도 중국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한 기의 그 발전 설비 용량이 1.4기가와트니까 우리나라 원전 1,300여 기 정도의 규모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독일보다 중국에 없었거든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그러니까 중국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맞습니다. 건설을 한 건데 그렇죠. 원래는 석탄 발전소가 많다고 이렇게 중국하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이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왜?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전기 혁명을 촉발했는지를 따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서브 타이틀이 조금 재밌는데 이 베이징은 공격적인 에너지 자립축으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이미 2010년도 초반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화석 연료 시대 중국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당연히 에너지였겠죠.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수급인데 사실 바다를 장악한 건 미국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공급선을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를 했던 건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에 곧바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비율을 전기화율이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국과 유럽은 이 전기화율이 오랫동안 20%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2021년 무렵에 30%까지 끌어올렸고 지금은 아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화석연료 우전에서 벗어나 있고 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의 압박에서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군요. 핵심이 이겁니다.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면 그걸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필요할 테고 네. 그래서 중국은 그 역할을 전기차에게 맡긴 겁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자동차 동력을 전기로 바꾸면 그만큼 석유 의존도도 많이 줄어들고요. 네, 사실 네. 일석이조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일석이조를 가능케 한 게 바로 송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를 이제 배분하는 거죠. 나르는 거죠. 나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송전망.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사실 전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걸 나르는 송전망이 없으면 그렇죠. 무용지물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야 사람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사죠. 사겠죠. 네. 실제로 그 설치된 충전소 비교를 해보면 네. 왜 중국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 충전기가 35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충전기까지 합하면 뭐 1,200만 개가 된다라고 하는 뭐 국내 기사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공공 충전소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 충전기가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2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물론 미국은 대부분 단독 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네. 개인용 충전기를 사서 집에 많이 설치하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 충전 인프라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휘발유 차라면 주유소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전기차야 주로 아파트나 주택의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주로 하긴 합니다만 네. 장거리 운전할 때는 급속 충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로 보면 일종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은 이 공공 급속 충전기가 160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유럽은 20만 개, 미국은 10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주유소 역할을 하는 이 급속 충전기를 66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멀리 여행을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를 갔다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차가 그렇게 많은데 주유구가 하나밖에 없다. 아 곤란하죠. 그럼 줄이 엄청나게 길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겠죠. 안 사죠. 예. 당연히 안 살 텐데 네. 중국은 주유구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안 사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많이 유행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필요한 데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랬다가는 사실 큰일이 나는 게 충전소는 사실 송전망이라고 하는 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단순화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이런 건데 10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럼 처음에 지을 때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쓰는 뭐 전기 소비량을 추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뭐 100가구니까 그럼 단지 전체에 필요한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여유 용량 한 10% 정도를 얹어서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기가 올 때 전압을 바꾸는 변전 설비도 거기에 맞춰서 넣고 보통 아파트 단지 아래 이 변전 설비가 들어가 있죠. 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가구가 차를 전기차로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면 100가구 단지가 150가구가 됐다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냥 주차장 바닥에 뭐 50개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변전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근데 뭐 50개의 그 주차장에 전기차가 들어가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두꺼비 집 벌어지냐면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정전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집에서도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면 맞아요. 두꺼비 집이 네네.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건데 아,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법은 아주 간단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기의 양, 그러니까 전기 수도꼭지를 큰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파트 지하에 설치해놓은 변압기도 또 큰 걸로 바꿔야겠죠. 예. 근데 그거 바꾸려면 사실 공사 기간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어야 돼서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뭐 고장 나는 거야 뭐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네. 요걸 지역으로 확장을 해보면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전기차가 급격히 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는 고압 송전선로를 추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압 전기를 받아주는 변압기도 뭐 증설 같은 걸 해야 되고. 한데 최근에 서울 외곽 곳곳에서 주민들이랑 한전들이 다투고 있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동네 변전 설비가 커지면 안 된다. 필요는 한데 우리 맞습니다. 동네는 말고요. 이렇게 전자파 되니까. 문제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미 과거 수요에 맞춰진 송전 설비로는 도심 내 충전 설비를 갖추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건데,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손전망을 확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하면 이제 체제가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에도 사유재산권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쓴 뭐 토지제도와 중국 정치 경제라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거기서 중국의 독특한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은 도시 지역의 땅은 국가, 농촌 지역의 땅은 농민 집단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사용권만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도시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의 사용권과 그 아파트의 사유재산권만 있지 내 땅은 아닌 내 땅은 거예요. 아닌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 땅에 중국은 인프라를 아주 손쉽게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네요. 물론 중국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땅의 사용권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살던 주민이 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뭐 예를 들면 송전망 혹은 다른 인프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유재산에 합당하는 보상을 당연히 해줍니다. 땅의 사용권이라든지 건물의 네. 재산권이라든지. 근데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뭐 보상을 할래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단순히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여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전자파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서 사실 송전망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수년간 공사가 못하는 멈추기도 거잖아요.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반면에 예.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이 국가 소유라서 수용하기도 쉽지만 네. 공익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주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도 어렵다는 게 사실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빠른 빠르게. 속도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눈에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게 사실 고속철도망이기도 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고속철도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 KTX가 처음 개통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최근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불과 15년 만인 2020년 무렵에 중국은 이미 중국 국토 전역을 잇는 촘촘한 고속철도망을 갖췄어요. 이런 인프라 건설 속도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뭐 서방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인 건데, 네. 사실 이건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송전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그렇죠. 문제였다. 그렇다면은 중국을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네. 예.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저만큼 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쉽지 않겠지만 이제 와서 어찌어찌 송종망을 갖춰본다고 한들 네. 이미 싸고 좋은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사실 이미 제3세계라고 하죠. 선진국이 아닌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들을 제외한 뭐 남미라든지 그다음에 네.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무서운 거는 네. 송전망이 중요한 건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AI 산업도 전력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쓰잖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네, 먹죠. 네. 그래서 여기도 그만큼 송전망을 추가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도 있냐면 송전망이 부족해서 내가 AI용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맞아요. 경우도 발생을 네, 하는데 네. 사실 미국과 유럽도 그것 때문에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한들 과연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따라갈 수가 있을까? 네. 뭐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 사이 중국은 저 멀리 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버트 오설리반의 클레어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